확률과 통계를 담당한 담당 교수 김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같이 이 확률과 이 통계에 대한 부분을 이번 학기 학습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학기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프롤로그 한번 좀 볼 텐데요. 옛말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는 또 well begun is half done이란 말도 있고요. 또 고사성어 중에는 작시성반이란 말도 있고, 또 유사하게 행원자이란 말도 있습니다. 먼 거리도 가까운 거리부터 시작한다. 즉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등고잡이란 말도 있습니다. 등고잡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이제 높은 데로 오르기 위해서는 낮은 데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오늘 확률과 통계를 이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벌써 반이나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기를 좀 강력히 권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 통계학의 이제 개요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제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첫 샷은 이 기술통계학과 이 추론통계학에 대한 통계학의 대분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는 이번 학기의 확률과 통계의 개요를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그래서 교육 목표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적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계학 자체에 대한 정의가 어떤지, 통계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 이번 차시에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자, 저의 연락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또 군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는 통계학이라는 교재로 되어 있고, 출판 연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계획서에 적시된 출판 연도를 잘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준비하시고, 당연히 본 교과목은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시험은 우리 매주 학기 초에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중간고사를 8주차, 또 기말고사를 15주차에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한테 변동 전에 고지는 하고 변동하게 될 겁니다. 자, 또한 평가 시험은 상황 따라 좀 우리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을 중간과 기말에 30%, 40%를 반영한 70%를 우리가 반영을 하고요. 또 과제를 10%, 그다음에 출석 10%, 퀴즈 10% 이렇게 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은 여러분들 학칙에 의거한 대로 3분의 1 이상이 결석이 되면, 다른 항목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출석 미달에 의한 F 처리가 되니 출석에 여러분들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우리 본 시스템은 e클래스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별도의 홈페이지가 당연히 있지만 그것과 병행하여 우리 e클래스를 사용하고, e클래스 내에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e클래스의 공지사항, 또 과제, 시험, 기타, 출석 모든 것들을 여기서 관리하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특히 이번 본 교과목과 관련된 질의응답은 우리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보다는 여러분들 e클래스 내에 있는 이 질의응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주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이메일이나 전화를 했었을 때 제가 가리키는 교과목들이 다수가 있을 텐데, 어느 교과목, 어느 강좌의 학생이 어떤 질문하는지를 그걸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본 교과목의 e클래스 시스템에 있는 질의응답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빠르고 또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 교과목과 관련된 질의응답은
우리 이 클래스 내에 있는 질의응답 기능을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 질의응답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만큼 비밀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수강한 학생 전체가 다 같이 공유하길 원한다면 열쇠를 풀어서 전체가 다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좀 개별적인 것, 또 개인적인 거면 잠금 장치를 설정해서 여러분하고 나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또 답변한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클래스 내에 있는 다른 교과목도 마찬가지고 이 질의응답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분들 및 또 교수자들도 상당히 편한 면이 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 학기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교재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은 7장의 개념으로 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자, 제 1장은 통계학의 개요 부분이고요. 그래서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제 2장은 통계학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 학문인데 이 자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분류하는 이 분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이 자료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우리 타인한테 편하게끔 이해하기 편하게끔 설명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요약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변수 함수뿐만이 아니라 이변수 함수 이상의 여러분들 미분적 분학 시간에서 좀 다루었을 텐데 이러한 것처럼 변수가 하나가 아닌 2개, 3개 이상의 많은 경우, 그걸 우리는 다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 통계학에서는 다별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단별량, 다별량 자료를 이제 구별해보고 그런 자료들도 우리가 요약하는 방법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3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통계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통계적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는 우리가 확률적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이 학습을 해왔겠지만 그걸 좀 더 요약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살펴보고, 또한 확률에 대한 개념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부 확률과 또 2개의 어떤 확률적 개념이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형태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독립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이제 의미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4장은 확률 변수 및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래서 대분류는 우리가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아까 단별량뿐만이 아니라 다별량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다별량 형태에서의 확률 함수 또 분포 이런 것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변수가 많았을 때 이것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독립적인 얘기를 여기서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자료들이 있으면 평균적인 개념과 흩어짐에 관련된 분산의 개념이 있을 텐데 이 변수에 대해서도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적인 개념과 분산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이산형, 연속형에 대한 형태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산형과 연속형에 대한 분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적용되는 분포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통계학 개념을 할 텐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통계학은 실제 있는 데이터를 다 다루는 게 아니고요. 실제 있는 데이터에서의 뽑혀진 일부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우리는 표본이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형태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 분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및 표본 비율 또는 이제 표본 분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양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 이론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이론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론들을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이 중심극한의 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적 분학에서 미분적 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학습한 바가 있었을 텐데 미분적 분학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정말 그것이 없어서는 미분적 분학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기본자가 붙어 있는 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학도 그에 버금가는 정리가 바로 이 중심 극한의 정리입니다.
말 뜻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중심 경향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다. 이런 개념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세하게 좀 알아보게 될 겁니다. 또 표본 분포의 아주 특징적인 분포가 3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됩니다.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T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F분포 추후에 이 3분포들을 이용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장과 7장에 걸쳐서 우리가 추정과 검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은 말 그대로 추정한다, 추측한다, 예측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단에 대한 그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원래의 집단 그 특성이 어떤지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것이 추정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추정에 대한 이제 성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점 추정도 있고 구간 추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검정이라고 하는 분야를 또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의 개념은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검정은 결국은 시험을 왜 우리가 치르겠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검정은 확인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추정과 검정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해서 배웠던 수학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을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은 같은 거예요. 다만 방향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과 곱셈 공식은 우리는 하나만 알면 나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 곱셈 공식은 좀 더 쉬운 느낌이 있고요. 인수분해 공식은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에 따라서. 자, 이것처럼 추정과 검정도 같은 거예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추정의 개념이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을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 이게 검정이에요. 그래서 같은 수학적 이론을 씁니다. 그래서 추정과 검정은 우리가 별개로 배우지만 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한결 편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절은 6장과 7장을 모아서 우리가 하는데 6장과 7장에서는 단일 집단에 대한 추정, 또 7장은 단일 집단에 대한 검정 이렇게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추정과 검정은 같은 거라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럼 두 집단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하는 것보단 같이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좀 그것은 교재에는 좀 나눠놨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이거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집단을 갖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평균이 같은지 틀리는지 어떤 비율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같은지 틀린지 또 흩어짐에 대한 얘기인 분산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은지 틀리는지를 추측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확인할 수도 있는 이런 과정까지 해서 우리 이번 학기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가능성의 척도인 확률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주어진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리 또는 요약해서 설명까지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학습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어진 일부 자료를 표본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확한 정의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포함한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통계적인 문제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종종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을 설명, 추정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한 반대 개념으로 자료를 기초로 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타당성이죠. 그걸 확인, 그걸 이제 검정이라는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검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위의 모든 과정들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 도구가 있어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우리가 손으로 암산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컴퓨터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구, 우리는 그걸 통계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 패키지에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이번 학기는 이 5개 정도를 잠깐 언급하게 될 겁니다. 종종 쓰는 것도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사용을 해봤을 만한 엑셀이라는 것도 좀 통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계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통계적 전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요. 또한 R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패키지고요.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한테 이 R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한 처리들을 많이 보여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파파이어라고 하는 통계 패키지가 또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통계 처리 패키지라고 하기보다는 시각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끔 또 타인들이 보기 좋게끔 데이터를 그래프화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 외에 우리 SES라든지 SPSS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키지들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번 학기에 엑셀과 R을 이용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통계학이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통계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통계학이 다 좋은 거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실례로 통계학에 관련돼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어느 정도 생활하면서 학창 시절에 좀 들어봤을 만한 얘기들이 좀 일부가 있는데 여기서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벤자민 디스레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선의의 거짓말, 또 악의의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을 이제 분류를 좀 하자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뭐 그것도 변명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하자면 악의는 없는 선한 상태에서 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선의의 거짓말 이런 말을 하게 하죠.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악의의 거짓말 이렇게 두 분류였을 텐데 이 벤자민 디스레이는 하나 덧붙여서 통계학이 여기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쁜 의미이죠. 이럴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또한 마크 트웨이는 사실 자료만 먼저 획득하면 그 사실을 마음껏 요리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나 정말 양심을 저버린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자료만 누구도 모르게 먼저 획득을 하면 정말 그 자료 중에서 일부는 빼고 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유리한 건 집어넣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면 정말 그 결과를 그 판단에 대한 결과를 통계적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면도 있고요. 또 이 스테판 니콕은 옛날엔 통계학이 없었을 당시는 원시 문학에서 우리 거인, 자이언트나 기적 또는 경이적인 표현에 대한 과장의 거짓말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통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통계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당연히 갖고 왔습니다. 또한 앤드류 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는 당연히 전선을 연결해서 전원기를 배달하는 이런 역할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전봇대가 빠르게 쓰여질 수도 있음을 이제 비유해서 썼습니다. 즉 주정꾼이 전봇대에 의지하듯 통계학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쓰지 않고 왜곡돼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이 네 사람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이거 말고도 부정적인 코멘트는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성과 이 통계학에 대한 편리성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도 여러분들 전공처럼 통계학과가 있을 정도가 되고요.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까지 있고 통계학자들도 계속 배출하고 있고 한 거죠. 이것도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없애고 정말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할 일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통계학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학기 이제 이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입장이 좀 있어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해서 물론 조금의 과정을 먼저 배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 개념에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보면 미분과 적분을 배운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택 과목상 학교별로 좀 그 순서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적분의 기호인 인테그랄 기호, 여기서 보이게 되는 이 인테그랄 기호를 통계학에서 좀 써먹는 일이 좀 있어요. 자주.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 기호를 알려면 적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고교 과정에서 미분적분을 공부하면 거의 다 한 거니까 상당히 늦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통계학은 좀 어려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학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아주 간단한 거고요. 이걸 표현하는 도구의 개념에서 잠깐 이 시그마 기호라든지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인테그랄 기호를 좀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겁니다. 단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한결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그마 기호하고 인테그랄 기호에 대한 걸 좀 알면 통계학은 상당히 쉬운 거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시그마 기호하고 인테그랄 기호는 기껏해야 덧셈 기호의 의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 우리 x1부터 xn까지의 데이터들을 더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칙연산도. 그러나 이제 덧셈이 기본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덧셈이 있는데 x1부터 xn까지 더하는 거. 이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x가 계속 반복적이고 첨자는 바뀌고 있고 덧셈 기호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고 더 안 좋은 건 중간에 점점점 이렇게 표현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기호화시켜서 좀 함축적으로 이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을 하는 거죠. 기호적 약속. 그걸 갖다가 시그마라고 붙일 거거든요. 있는 대로 시그마.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썼습니다. 썸에 대한, 합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갖는. 그래서 시그마고 움직이지 않는 x를 여기다가 쓰고요. 그다음에 움직여주는 것을 첨자로 처리해서 i로 쓰고 i 1부터 n까지를 표현하는 시그마 기호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기호는 바로 덧셈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교 과정에서 1부터 n까지, 이 왼쪽에 있는 건 뭐겠어요? 1부터 n까지 더한 거죠.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또한 제곱수의 합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곱수의 합을 하니까 1차원적인 합을 하니까 2차가 됐고요. 제곱수의 합이니까 1차, 2차, 3차가 돼서 3차.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인 거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더군다나 좀 더 나아가서 3차항에 대한 합에 대한 개념도 일부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도 여기 있는 1부터 n까지 합에 대한 형태인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형태로 되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이거 더 나갈 수도 있겠죠. i의 4제곱의 합도 있고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학습하는 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거 외에 더해서는 다른 방법들을 합니다.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그마에 대한 기호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그마 기호가 여기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지우고 가볼까요? 자, 그래서 어떤 양에 대해서 시그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에 있던 시그마 기호랑 비슷해요. 근데 밑에 형태를 보면 함수적 기호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x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잠깐 보시면 fx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면적을 구하는 얘기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이걸 할 때 이 부분 함수인 이 fx 부분이 곡선 형태로 되어 있으면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기하학적 입장에서 다항식에 대한 그러니까 다각형에 대한 방법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을 잘라서 만들어지는 여기서의 직사각형들에 대한 합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근사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에서의 높이가 바로 fxi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변에 대한 개념이 델타 x.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곱하니까 직사각형 한 개의 넓이죠. 이것들에 대한 n개에 대한 합.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리만 합이라고 부르죠. 리만 합에 대한 어떤 극한적인 개념이에요. n. 극한을 한다는 얘기는 n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는 얘를 가늘게 자른다는 얘기죠. 마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같은 형태를 한번 보시면 책의 형태는 직육면체 타입의 부피가 있는 형태예요. 근데 그 책을 이루고 있는 면들이 합해서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부피는 여러분들이 구해보고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없을 거로 생각되는 종이들을 합쳐놓으니까 부피가 있게 되는 이런 책 같은 형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마찬가지 면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선들을 합하면 이와 같은 면이 형성될 수 있다. 부피가 없을 거로 생각되는 면을 갖다 합하면 부피가 있는 최적이 있는 어떤 물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무한, 그러니까 리만합에 대한 극한 개념인데 어떤 양의 값을 무한 번 더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있는 값들이 존재할 수 있을 텐데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간단하게 이 복잡한 기호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인테그랄 기호인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fx, dx 요 함수꼴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시작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딘가 나타나는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요와 같은 기호를 줍니다. 자, 그래서 요 기호를 줘서 여기까지.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적분이라고 부르죠. 함수 f의 구간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이때 이제 함수는 당연히 연속적이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 이제 배제해도 되지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를 좀 쓰겠다는 거예요.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 그런데 이 값을 계산하는 것은 이 왼쪽에는 이걸 실제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만일 이 fx에 대한 원시함수, 그게 뭐야? 라지 fx 프라임의 형태가 스몰 f가 될 수 있는 이 라지 f 함수죠. 이거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알 수만 있으면 얘를 어려운 이 리만합에 대한 극한을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는 뭐냐면 그 f 원시함수의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차로 이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일치가 된다고 하는 이런 정리 내용이 바로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종종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인테그랄 기호에 대한 도입, 이게 이제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적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이런 면이 있겠다. 그러나 이 정도 사실만 알면 우리 통계적인 얘기를 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우리는 이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미분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받았던 이건 원시함수에 대한 정의 부분이니까 그냥 해도 되겠죠, 이건. 자, 그다음에 단별량에 대한 얘기, 한 변수에 대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아까 다별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그마 기호가 하나가 아닌 두 개가 나올 수도 세 개가 나올 수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적분도 마찬가지 두 개가 세 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적분에 대한 얘기나 시그마 기호에 대한 얘기를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넘어가고 세 개로 넘어가면 이론적인 그러니까 배경은 같지만 실제 계산을 한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걸 할 때인데 우리가 통계학적 입장에서 다루게 되는 이런 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함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함수를 하기 때문에 이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뭐 우리 쪽만이 아니고 수학적인 공부를 할 때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놓고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통계학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볼 텐데 통계학에 대한 역사를 보면 이렇게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통계학, 스타티스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면 이것들에 대한 어원은 당연히 대부분 다 라틴어에서 나오죠. 그래서 스테터스라고 하는 이 국가라는 의미를 갖는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입장에서의 통계학에 대한 정의는 한 국가의 지표로서 경제적인 거나 인구 또 정치적인 상황 등을 자료나 도표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정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많은 얘기들이 이제 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통계학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사나 실험에 의하면, 자, 조사나 실험을 하면 그것들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죠. 그래서 취득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결과가 있었을 때 결과에 나열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요약된 형태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 대한 한 정리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통계학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의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population, sample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모집단은 뭐냐면 모든 관측값들의 집합 전체예요. 자,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나 실험을 할 텐데 조사나 실험을 하면 그 결과는 일부지만 조사나 실험의 대상이 되는 전체, 이것
집합론에서는 우리는 그걸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집합론의 용어를 따르지 않고요. 통계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집단, 어미 모자 써서 우리한테 어머니에 대한 용어는 당연히 전체를 의미하죠. 그와 마찬가지에서 번역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측값들의 집합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 하게 되고요. 표본은 당연히 통계적 처리를 위해서 모집단에서 추출한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일부야. 그러니까 선택된 일부를 우리는 표본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얘기인데 통계적인 용어에서 정리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모집단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계적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표본을 이용해서 이 모집단에 대한 얘기가 어떨 것인지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것이 우리의 이 추론 통계학, 즉 추정 검정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계학의 종류를 이제 좀 볼 텐데요. 자, 통계학은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돼요. 자료에 근거해서 자료가 있어야 돼요. 모든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추론과 불확실한 미래, 과거에 우리가 축적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자료에 의거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거 자료도 없이 어떤 주장을 한다? 이것은 우기는 거죠. 이거는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통계학은 이렇다. 이런 통계학은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술 통계학 부분과 추론 통계학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술은 영어명에서 보듯이 디스크립티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통계학은 묘사한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기술, 스킬의 개념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기술 통계학은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 추론 통계학은 인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추측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기술 통계학은 자료가 이제 있으면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럼 수집한 것들을 그대로 놓을 게 아니라 타인이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하기 좋게끔 뭔가 우리가 꾸며야 되겠죠. 꾸미는 방법은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해서 자료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수리적으로 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언급하는 것이 바로 기술 통계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표나 그림 등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거나 또는 자료를 요약한 수리적 요약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기술 통계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추론 통계학은 아까 정의됐던 표본이 있었죠. 그래서 표본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집단의 어떤 특성이 있을지를 우리가 추측하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 그래서 그걸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론하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두 가지 부분을 할 텐데 우리 기술 통계학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나눈 추론 통계학 부분의 통계적 이론을 학습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이번 학기 개요하고 통계학에 대한 정의 및 또 뭔가요?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 분류 작업까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 통계학에 대한 용어를 공부를 할 텐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통계 패키지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패키지에 대한 소개를 다음 차시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차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